부동산 불패 이런 건 없어요. 인구 유출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지방의 자산가분들이 기존 주택을 정리를 하고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지금 경향이 있거든요. 투자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가뜩이나 인구도 줄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에 실상은 못 사게 돼요. 얼죽신 현상은 계속된다가 맞을 것 같아요. 윤지혜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예. 우선은 이제 이런 영상을 찍으면은 맨날 강남 얘기만 하고 서울 얘기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지금 한 거의 인구의 절반이 사시는데 우리 동네는 그 온기라는 게 올 느낌도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우선 지방은 어떻게 되는지도 먼저 좀 궁금하거든요. 지방의 이슈는 이제 재고주택 물량이 풍부하냐 아니냐부터 일단 결론을 내리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고주택으로 보면 이미 양적인 부분은 충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가 유출된다는 거죠. 네. 비단 우리가 저출산을 지금 문제 삼는데 지방은 유출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당장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젊은 세대가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네. 서울 수도권은 수요가 오히려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고 우리가 서울 집값을 얘기할 때 인구 문제를 또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서울 인구가 빠지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1000만 인구였잖아요. 네. 지금 한 9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구 수로 보면 한 400만 가구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주택 보급률로 보면 92에서 한 94% 정도 되니까 뭐 여전히 절대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지방으로 가면 지방은 이제 인구수 대비 가구 수 대비 이제 주택 수를 보면 110%를 초과하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네, 수두룩하고 그럼 양은 일단 충족을 했거든요. 이제 이 시장은 질로 가야 되는 건데 질로 이행되기 이전에 양을 어마무시하게 지어버린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한참 그 잘 나가던 시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급을 네. 하면서 청약이 막 이렇게 득세하고 그렇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절대 총량 재고주택이 풍부하다. 지방은 일단 이 결론. 그리고 미분양도 풍부해졌습니다. 네. 미분양 주택이 한 5만 채, 6만 채 요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주택 수도 많은데 미분양이 늘어나 있으면 이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미분양이 일단 한 2만, 3만 채가 줄어드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기 전까지에서의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보는 거는 실제로 오르는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방도 사실은 토지는 싸나 네. 건축비는 똑같이 비싸거든요. 금융비용도 뭐 지방이라 그래서 저금리에 조달할 수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달 비용, 인건비도 지방에 있다 그래서 인건비가 특별히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그러니까 택지비에 대한 것들은 지방은 한 서울 수도권이 한 전체 분양가에서 한 50%, 60% 차지한다면 지방은 한 3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분양가도 실제로 싸잖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분양가가 지방이라 그래서 할인 분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쪽도 공사비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반영 정도를 보게 되면 작년에도 사실은 지방 쪽도 뭐 한 2에서 3% 오른 지역들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른 거냐? 그냥 인플레이션 물가 반영하고 있다. 실물 쪽에서 반영하는 정도에서만 이 시장을 보셔야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트리거는 미분양이 해소되는 것들 확인이 먼저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투자 성격에서 보시려면 일단 미분양이 적은 지방이 있습니다. 세종시 최근 한 3년 사이에 조정을 좀 받았죠. 그리고 대전도 그렇게 미분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광주도 적긴 한데 나머지 지역들은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올해는 뭐 회복을 논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동네에서 최고로 질이 좋은 어떤 주거지나 어떤 그 위치나 연식으로 우선은 옮기는 게 1순위겠네요. 이 아니요, 상황에서는. 옮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팔고 넘어갈 때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요. 아니, 돈이 지방도 있다면? 돈이 있어도 돈이 있다는 얘기는 기존 주택이 그 원하는 가격에 일단 팔린다는 전제는 그게 있어야 또, 되잖아요. 네, 쉽지 뭐 여러 않으니까. 채를 그냥 있는 돈에서 사는 거야 당연히 살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아까 설명드린 총량은 이미 충족을 했다. 근데 인구가 유출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수요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제 부산 같은데 이제 해운대구 가면 아직은 잘 유지하는 편이죠. 거기서 조금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대구 같은 데는 이제 수성구 같은 데가 이제 굳건하게 버티고 있죠. 근데 인구 유출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지방의 자산가분들이 기존 주택을 정리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고 집 한 채 똘똘한 걸로 집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뭐 일자리며 인구며 뭐 풍부한 곳들로 당연히 자기 자산을 구축해 놓고 싶겠죠. 네. 지방에서 정말 괜찮은 지역 빼고는. 그러면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걸 정리를 하고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지금 경향이 있거든요. 네. 세금에서 계속 이제 다주택자를 중과하고 대출에서도 뭐 계속 규제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리하는 족족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네. 도심지 쪽으로. 그러다 보면 지방 쪽은 원래 총량도 있었는데 잉여분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가 지금 세금에서 체계 개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트렌드가 바뀌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지방은 이게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 역설적으로 또 수도권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쪽에 가시면 뭐 이미 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한 달에 뭐 10,000원짜리 상품도 나오기도 네. 하고, 예, 공과금만 내라 뭐 이런 형태들도 있으니까 뭐 주거비를 정말 저렴하게 살고 싶다면 뭐 경기도 외곽지에서도 충분히 저렴한 데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그쪽에 가서 거주하려는 수요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경기도 외곽지에서 보는 이슈랑 비슷합니다.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택 잉여분들이 오히려 공급도 안 했는데 늘어나는데 공급은 또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 규제나 뭐 이런 것들 좀 풀리면은 조금 그래도 완화가 좀 될까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제 쪽에서 주택 수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취득세가 네. 됐든 뭐 재산세가 뭐 종부세도 됐든 있고요. 뭐 양도세가 됐든 뭐 아무래도 뭐 양도세는 지금 일반 과세 하고 있긴 합니다. 그건 일시적이고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뀐 건 없죠. 그래서 언제 두드려 맞을지 알 수 맞아요. 없는 불안감에 있다 보니까 이 서울 수도권에서 자금 여력 있으신 분들이 주택수 규제가 없다면 사실 지방 가서 세컨드 주택을 사는 것들이 수요로서 움직이거든요. 그게 전혀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은 자체 수요도 빠지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그걸 보충해 주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수요라는 건 뭐 외국인 수요는 미미하니까 네. 그거라고 볼 수는 없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수요가 집을 한 채를 지방에서 사냐 안 사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이제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빼줄게. 혹은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빼줄게. 혹은 청약할 때 빌라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용 8호 네. 이하를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해줄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은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주택을 사라는 의미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수요가 빠지는 지역에서 뭐 세컨드 주택을 거기 가서 사라 이런 거잖아요. 투자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가뜩이나 인구도 줄는데 네, 네.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에 기분 좋게 뭐 지방에 가도 주택이 웬만하면 억 단위니까 묶어놓을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다만 주택 수에 대한 것들이 규제가 이제 가액 기준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러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자기 고향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와 있는데 자기 고향이 뭐 부산이다, 혹은 뭐 대구다, 뭐 대전이다. 뭐 부모님 사실 집 네. 사주는 분도 있고. 혹은 뭐 제주도다. 네. 뭐 그러면 세컨드 주택 개념에서 살 여지가 있는 거죠. 규제를 네. 덜 한다면 세제적인 규제는. 그래서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자체 수요가 빠지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세제 개편을 해야 막는 거죠. 여기서 그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느니 서울, 강남에 가서 한 채 살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강남 쪽은 계속 오르고 네. 지방 쪽에 그래도 고가 주택에 해당됐던 뭐 단독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나가는 수요를 잡는 것도 세제 개편에 의한 거고 외부 수요가 들어오는 것도 결국은 세제 개편에 의한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덧대줘야 되는 건 대출 쪽에서 지방은 좀 풀어줘야 되는 지금 네. 상황이에요. 수요 증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DSR 규제를 이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잣대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 쪽은 소득 구간도 더 낮은데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들이 한계가 생기고 그걸 이제 최근 들어서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는 DSR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논의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미분양 주택만 풀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그 수요 또 자기 걸 팔아야 그렇죠. 들어올 거 누가 내 아니에요. 걸 사줘야 가지. 그쪽에서도 수요가 늘어나줘야
그걸 이제 매각하고 미분양 주택, 뭐 신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기존 주택 시장 쪽에서도 대출 규제도 지방 쪽에서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심지어 가계부채 늘어나는 그 문제도 서울 수도권이 문제인 거지. 네. 지방 쪽에서 지금 이걸 레버리지를 증대시키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조금 대출 규제에서도 혹은 세금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차등화해서 이쪽은 좀 우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게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트렌드는 좀 계속 더 갈. 바뀔 이유도 없고 바뀔 수밖에 수도 없다. 없고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뭐 서울 쪽에 계시는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자. 결국에 뭐 내 능력에 맞춰서 사자. 이렇게 좀 결론이 나을까요? 이런 거죠.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설명드린 걸로 다시 돌아오면 자 기다리면 나아지는 게 뭐냐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한 번 사면 2, 3년 이상을 보유하는 게 기본이니까 네. 이 주택이라는 자산은. 근데 이걸 뭐 샀다 팔았다 주식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정도의 텀에서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나한테 유리한 지금 구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지금 하는 거죠. 지금 구도상에서 유리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좀 꺾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들은 아까 설명드린 뭐 인구 문제들, 인구 문제는 심각하죠. 근데 수도권에서는 지금 그 문제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저성장 이슈가 있죠. 단 역성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뭐 1%대 성장으로 이제 저성장이긴 한데 그게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급의 이런 충격파가 있지 않는 이상 가격이 빠지기는 어려운 구조에 좀 있다는 걸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수도권 외곽지에도 미분양 주택이 있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많으니까 가격이 빠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경향성은 있는데 맞습니다. 평택, 안성 이런 쪽에 있는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빠질 수 있어요. 네. 실제 할인 분양을 하기도 하고. 근데 본인 수요가 그 지역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미분양 주택이 한 1000여 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거의 다예요. 뭐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미분양이 그 가격, 수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절대적인 총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15,000채 정도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보통 어떻게 비교를 해드리냐면 둔촌지공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12,000세대입니다. 네. 예, 근데 수도권 전체 15,000세대의 미분양이 있잖아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준인지 아닌지 딱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둔촌주거 한 개 단지 수준이 수도권 전역에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웃긴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경기도의 특정 시군구는 서울만 합니다. 한 구역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화성, 네. 예, 뭐 가평 이런 데 보시면 서울만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 쪽 인구가 940만 명 거의 이제 1000만 수준에서 이제 좀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규모가 작은 지역에 엄청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주택 수는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미분양 때문에 뭐 서울 집값을 전망하는데 뭐 빠질 거다 이 전망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볼 것들. 자, 분양가 떨어질 거냐? 예,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지금 수준일 수는 있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수준일 걸로도 안 보입니다. 인건비며 뭐 공사비며 아직 빠질 기미가 없어요. 심지어 다 반영도 아직 못했고요. 자, 그리고 공급이 잘 될 거냐? 서울 수도권에서 도심지 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분담금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축 공급도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결론. 그럼 금리가 오를 거냐? 안 나오죠? 금리는 떨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점점 타이트해질 예정이 있죠. 전월세 가격은 빠질 거냐? 빠질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때 나한테 유리한 게 많은지 불리한 게 많은지에 따라서 무주택자가 됐든 1주택자가 됐든 1주택자는 갈아타기 관점이겠죠. 그걸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해두는 현재 시점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두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횡보할 것 같으면 내가 2년간 열심히 바짝 모아서 그때 가서 대출 받으면 지금 A라는 거 사는 것보다 2년 뒤에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섣불리 못 사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그렇게 2년 모아봐야 대출 규제가 오니까
어차피 비슷한 집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모아서 사겠다. 서울에 그래도 중하급지라고 하는 쪽의 가격은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면 사실 수 있거든요. 네. 아파트 기준으로. 네. 뭐 빌라는 뭐 강남 가셔도 뭐 면적에 따라서 3억, 4억도 많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기보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7억, 8억 정도가 인플레이션 반영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그 인플레가 보통 한 3에서 뭐 한 4% 수준을 막 오갔던 적이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가 금리라고 부르는 것도 인플레이션 반영 요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계속 내는 것도 사실은 그 주택을 팔 때 매각할 때 반영하려는 의지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내가 이자 비용을 뭐 한 5천만 원 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에 샀어도 10억 5천이 그분한테는 원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보면 한 3% 정도를 감안을 하더라도 한 2천, 3천 정도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반영인 거예요. 연간. 네. 그러면 한 2년 정도 됐을 때 뭐 2에서 한 4%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거의 한 5천 정도가 필요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관점은 이런 거죠. 내가 2년 전세 거주하면서 인플레이션 실물 쪽에 반영되는 저 정도를 뛰어넘을 만큼 모을 수 있냐의 관점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에서 한 8천씩 모을 수 있으면 1년에 뭐 5천은 아니고요. 2년 계약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의미가 그래서 있네. 인플레이션 반영이 연간 한 2천, 3천씩 반영되는 집이다. 물론 이제 한 해 다 반영되진 않습니다. 근데 2년 정도면 반영할 시간을 확보하거든요. 그럼 반영됐다. 그러면 못해도 7억 8억 하던 게 7억 한 3천, 뭐 한 8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내가 그 월급쟁이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을 수 있는 분이라면 사실 임대차 시장에 있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실상은 못 사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사 모았다고 해도 2년 전에 가격을 내가 아는데. 맞아요. 2년 전, 3년 전에 그 가격을 보고 3천, 4천을 더 투입하려는 결심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놓치게 되고 또 4년, 5년 뒤를 돌아보면 인플레 반영은 합니다. 이건 경제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흔들릴 때가 있긴 합니다. 인플레 반영도 못할 때.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 35년 혹은 토지 가격으로 보면 한 근 50년을 돌아보시면 가격이 빠질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뭐 부동산 불패 이런 건 없어요. 저도 그건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빠질 때의 구조는 금융위기 국면에서 빠집니다. 자, 근데 금융위기 국면에서 왜 빠지는지 구조를 잘 보시면 1주택자가 던질 때 빠집니다. 1주택자조차도 실업자가 되고 이러면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럼 던져야죠. 자산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뭐 차도 던지고 맞아요. 주택도 던지고 그러면 수요자는 들어올 생각이 없죠. 금융위기 때는. 근데 나가려는 엑시트 수요만 일종의 뱅크런이 되는 거예요. 네. 금융위기에서는. 그러면 주택에서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죠. 다 던지는 겁니다. 있는 자산을. 왜? 일단 살아야 되니까. 집이 있다고 생존하는 문제가 아니고 집이 없어야 생존하는 문제가 돼버렸으니까. 누군가가 금융위기를 전제로 가격을 빠진다라고 전망을 하면 당연히 빠지죠. 네. 금융위기를 전제로 했으니까요. 1주택자도 주택을 던질 때 빠집니다. 갑자기 매물량이 늘어나거든요. 매도하려는 수요 그리고 깎아서라도 팔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자여서 금융위기가 반드시 올 거다라는 전망을 하실 수 있다면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단 그 전망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안 나오고 있다면 지금 금융위기 전망하시는 분 계세요? 그 정도까지 말하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죠. 뭐 상가 오피스 시장 쪽은 좀 리스크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뭐 한국은행 쪽에서 이제 금융위기 임박했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건 아니고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네. 하고 계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본인이 한국은행이라는 그런 기관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금융위기를 전망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안 사야죠. 금융위기 때는 빠집니다. 당연히. 1주택자도 팔기 때문에. 네. 단 그게 전제가 안 되고 1주택자가 던지는 시장이 아니라면 가격이 빠지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집 살려고 하면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같은 돈으로 서울로 뭐 좋은 입지로 가서 좀 낡은 거 사든지 아니면 네, 좀 맞아요. 경기도로 가서 좀 좋은 거 좀 대단지에 좀 신축급 사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뭐가 좀 맞을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얼죽신 현상은 계속된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지를 이겨낸다. 신축은. 맞죠. 입지를 이겨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과천에 해당되는 신축은 네. 강남을 뛰어넘습니다. 강남 가격을 네. 뛰어넘는다고 해야 되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판교 네. 경기도에 있잖아요. 강남 가격 뺨칩니다. 네. 예,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신축을 선택할 거냐, 외곽지로 좀 빠져서 신축을 선택할 거냐, 도심지 쪽으로 와서 평형을 좀 줄이거나 혹은 네. 구축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선택에서는 신축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신축 쪽을 훨씬 선호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식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바뀌는 건 뭐 얼죽구 이래가지고 얼어 죽어도 맞아요. 구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축인데 재건축에 의해서 신축이 될 것들에 대한 몸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은 신축이 될 거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구축, 신축, 준신축 이런 구분들이 이제 5년차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재건축 쪽이 최근 들어서 그 재건축이 확실한 곳들은 가격이 이제 급등세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신축이 될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이슈에서 보시면 신축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구축의 사업성도 개선이 되는 이슈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구축을 선택했을 때 이게 재건축을 기대하는 거라면 보통 10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돈을 묶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감안하시면 도심지 쪽에서의 재건축도 나중에 신축 개념에서 보시면 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는 신축에 쏠려 있고 신축 쪽에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도 시차를 두고 사업성이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에서 15년, 17년 요 정도 된 애매한 연식들이 좀 그 타격이 좀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과거만큼 재건축이 그럼 앞으로 원활하게 일어날 거냐라고 보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점일화되어 있던 강남권에서 35층 룰 안에서 움직여도 분담금이 없이 오히려 수익을 돌려받는 그런 환급금이 있는 그런 네.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최근에 이제 강남권에서 이제 재건축하면 같은 금액에서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이슈들도 있긴 합니다만 신축으로 변모할 때 분담금이 지금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맞죠. 내 종전 자산이 뭐 평형이 적은 거, 뭐 17평, 18평 이렇게 일기 신도시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종전 자산 평가에서 5억 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이 분담금이 이제 내가 그 갈아탈 때 전용 84, 전용 59 이런 걸 선택하면 평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분담금이 발생해요. 신축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분담금 수준이 예전과 달리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만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자체가 포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나는 소요 비용이 싫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면 신도시 쪽에서도 고령 세대가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30년을 또 거기서 거주하신 분들 연령대가 네. 50, 60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자체를 반기려면 내는 돈이 없어야 되는데 내는 돈이 상당하다는 거죠. 분담금이라는 그 이슈로. 그러니까 향후에 도심지 쪽에서 아직은 그래도 재건축이라는 것들이 왕왕 일어납니다만 뭐 한 10년, 20년 뒤에 보시면 일단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반대하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예, 동의율에서 일단 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신축이라는 게 서울에서는 굉장히 희소해진다는 거죠. 재건축이 되는 것들은 지금 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나 향후에 한 10년, 20년 뒤에 보시면 재건축 자체가 안 되고 계속 고쳤어야 되는 뭐 유럽처럼 뭐 50년, 네. 70년 된 게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결국은 이것도 기존 자산에서 15년 이제 20년 된 아까 이제 서두는 그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30년 된다는 건 15년 뒤잖아요. 40년 된다는 건 이제 20년도 넘은 뒤잖아요. 그때는 재건축 자체가 저는 정말 용적률 상향에 의해서 막 50층 뭐 100층 되지 않는 이상 재건축 동의 받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층을 막 이렇게 해주기에는 또 인구도 어쨌든 그때 되면 또 감소도 할 것이고. 물론 확실히.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35층 룰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남 쪽은 뭐 49층, 50층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건 있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구 수는 서울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고밀화되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스카이라인이 좀 이제 뾰족하게 서고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이제 외곽지로 가면서 좀 점일화되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서울 쪽에서의 재건축은 유효한 관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더 외곽지로 갈수록 뭐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들이 곳곳에서 20, 30년 혹은 15년 이렇게 보시면 재건축은 못하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예 신축급으로 확실히 가든지 아니면 신축이 될 만한 그런 뭐 구축으로 가든지 뭐 그렇게 좀 예. 미래에 하여간 신축이 될 만한 어떻게든 연식이 좀 근데 아이러니한 점은 뭐 오늘 입주하면 네. 10년 뒤엔 또 신축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신축이냐. 그래도 다른 애들보단 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도 분명 예, 평가 맞아요. 대상이 될 다른 거예요. 애들보다 제일 젊은 건 지금 청약해서 3년 뒤에 입주하는 게 가장 젊은 아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얘도 10년 지나도 얘가 젊은 축에 들어간다면 나름의 희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식을 최대한 좀 이렇게 앞쪽으로 오게 만들려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R114의 윤지혜 위원님과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이 부동산 시장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그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하신 그런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사고 싶은데 주거비는 살 수도 없고. 늘어날 것 같고 네. 살려고 해도 뭐 청약이 뭐 딱히 맞아요. 유쾌하게 경쟁이 물론 외곽지에는 있긴 한데 유쾌하게 도심지 쪽에서는 또 당첨이 쉽지 않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그렇죠. 최근에 본청약 했는데 한 300대 1 나왔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들은 또 비싼 것만 막 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뭐 막 무작정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또 따라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또 어느 정도 능력에 맞춰가지고 또 결단을 해야지 사실 집 사는 거지 뭐 항상 집 사기 좋았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이 시장을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어보셔서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위원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